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학습하기 위한 한자 공부의 왕도 3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세 글자 중 첫 번째는 애자가 되겠는데요. 사랑하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좌측 아래로 살그머니 획을 하나 그어주고 하나, 둘, 셋, 점 세 개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갓머리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음심자가 쓰여지겠습니다. 삐쳐 울리죠, 마음심자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등 그럴문 자를 이렇게 쓰면 애자가 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이 되겠습니다. 인쇄체를 쓸 때는 이 점이 거의 비슷하게 찍히는데 필기체를 할 때는 끄트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그어주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사랑 이라는 의미의 애자가 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항상 함께 써주세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서예 학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씨를 잘 쓰는 거에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애인은 현대인은 뭐 그렇지 않지만 특히 옛날에는 애인이라 하면 곧 결혼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애인이 강력한 결혼 후보자인 건 틀림없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특별한 관계예요. 자애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롭고 사랑스럽다라는 거로 아주 그 분위기가 부드러운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나라의 어머니상은 전통적으로 자애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애하다라는 것은 애인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심리학에서 집중하는 개념인데요. 아기가 특별한 물건에 집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조류, 오리라든지 이런 조류에서 시작된 거죠. 알에서 부화하자마자 맨 처음 본 대상을 엄마로 여기는 그러한 습성으로 시작된 이론이 애착이론이에요. 여기 대단히 특이한 이론이지만 특히 현대인에게는 이 애착이론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부분 엄마 젖을 먹고 자랄 때는 엄마 젖 자체가 애착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유를 먹고 자라는 아기들은 엄마 젖이 애착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불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특히 자기가 그 강보에 쌓였던 그 이불 얘기하는 거죠. 이런데 아주 대단히 강하게 집착을 보이죠.
애국자라고 하는 것은 애국을 실현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애국자는 좀 일반적인 애국자, 뭐 예를 들자면 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뭐 물건을 아껴 쓰는 것도 애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조금 특수한 케이스의 애국자라고 하는 것은 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에 참여해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특수한 케이스로 뭐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좀 주관적이지만 특수한 케이스는 거의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구조죠. 우애라고 하는 것은 사이가 아주 돈독한 건데 형제간의 사이가 돈독할 때 우애라는 말을 특히 씁니다. 애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특히 한국인한테 이게 대단히 특이한 상태인데요. 특정한 관계가 겉으로 보일 때는 알력이 있는 듯한 관계인데 실제 속으로는 서로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애증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꾸로의 경우에는 물론 뭐 쓸 수 없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거꾸로의 즉 겉으로는 사랑하지만 속으로는 증오하는 그런 관계도 이제 애증 관계인 건 맞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덜 쓰죠. 이제 겉으로는 매일 만났다 하면 싸우는데 실제로는 정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애증 관계의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완곡의 장난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랑스러운 장난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완동물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도 있구나라는 정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선택된 거지 이걸 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은 지금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 반려해서 반려동물로 바꿔 쓰고 있다. 애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이제 부모라든지 또는 이런 애인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특이하게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앙증스러운 그런 표정을 짓는다든지 또는 어린애 같은 언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애교 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관역이라는 의미를 가진 적자를 보겠습니다. 좀 두꺼운 걸로 바꿀게요. 적자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백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삐쳐 올린 다음에 점을 찍으면 표적이라는 의미의 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표적이라는 의미의 타겟, 마크 이런 의미의 이 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획에 해당되는 거죠. 적중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의 정중앙에 맞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격이라든지 양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10점, 뭐
9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탈겟이 있죠. 이 탈겟의 정중앙에 맞은 것을 적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중앙, 이게 가운데란 뜻이거든요. 정 가운데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탈겟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만 맞으면 적중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맨 마지막 원, 이 안에만 들어가도 적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나 원래 의미는 요 10점, 요 탈겟의 정중앙에 맞는 게 적중이에요. 원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지향적인, 가치 지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 추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루고자 하는 지상의 목적, 이걸 목적이라고 하죠. 지상의 어떤 타겟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 나타나는 계획들이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 두 글자, 참 두 단어는 각각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끝에, 이 적자는 이 끝에 붙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이다. 그것은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정적이다는 일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한다, 그런 자세를 취하다, 그런 뜻이죠. 적극적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미하고, 또 하나는 대단히 열심히 하는 의미,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소극적도 역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경우, 또는 나태한 경우, 그것이 다 소극적에 들어간다.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통하는 이란 뜻입니다. 특징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에 또는 그 사람에 또는 그 물건에만 나타나는 특성을 특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하거나 또는 특히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지 하는 아주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럴 수 있는 것들, 또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주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실물을 머릿속으로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그걸 구체적이라고 그러고,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또는 만져지게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개념만으로 말 표현을 하는 것을 추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는 책자가 되겠는데요. 이 책자는 우리가 이제 꾸짖을 책자로 이거를 배우지만, 꾸짖는다는 의미는 반이고 하나는 일을 맡긴다 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의미를 반반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내려긋고, 셋,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게 조개 패자거든요. 조개 패자를 이렇게 써주면 책자가 되겠습니다. 나무라다 라는
개념과 어떤 일을 어사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 총 11획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무라다 라는 뜻과 일을 맡기다 라는 뜻을 공히 가지고 있는 자구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5가지는 나무라다는 의미고요. 뒤 5가지는 일을 맡기다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다, 뭔가 일이 잘못됐다고 꾸짖다. 문책하다, 이는 꾸짖는 차원에서 지나서 제재를 가하는 게 문책이에요. 그런데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경중이 있죠. 견책은 이 문책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견책을 받았다는 걸 히스토리로 기록하기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차원이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되면 견책, 감봉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죠. 해고될 수 있죠. 실책하다, 이건 꾸짖으면서 나무라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실책은 보다 강도 있게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다 강도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책 사유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책임이 소명되는 경우, 그래서 그게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이유가 되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진행되는 경과나 그 결과를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책임과 책무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책임이 보다 좀 일반적인 말이라고 하면, 책무는 어떤 법이라든지 또는 회사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을 책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거의 같은 말로 써요. 중책은 아주 중요한 책임 또는 중요한 책무를 맡았을 때 중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무책임하다 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책임보험은 특히 자동차 보험 중에서 보험을 법으로 강제한 조항, 그러니까 범위, 자동차 보험이 뭐 대인사고도 있고 대물사고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법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보험료를 내야 된다라고 정해진 부분이 있죠. 그걸 우리가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특히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그 부언을 하자면, 요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못됐을 때는 이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만, 일이 잘 됐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 공로를 최우선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 책임자가. 그러니까 이 양면이 있는 겁니다. 말로는 책임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이 잘 됐을 때는 공로를 인정받는 거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를 얘기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그리고 그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쓰고 있는 실제 빈번하게 활용되는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한글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이 한글을 배울 때 한글 단어의 조성 원리를 배움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쉽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Pray for Ukraine. Thank you.